쉬어갈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오호. 3분은 이렇게 축하를 드리고 한 분은 위로를 드려요. 위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요? 허리 디스크 걸려가지고. 병원 아이고 허리가 어떻게 진짜. 너무 아파요 진짜. 허리 건강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허리를 옷도 많이 썼나 보죠? 많이 썼지. 이렇게까지 가면 되는 오늘이 거예요? 마침 또 목동에서 네. 연고전이 있는 날 아닙니까? 연고전 내지 고연전. 연고전인데 응원단에서 제가 허리를 너무 많이 연대 썼어요. 나오셨어요 혹시? 그렇습니다. 연대 응원단장 아니에요? 응원단장 출신입니다. 정말요? 그걸 지금 알았단 말이야? 진짜 관심 그렇지. 너무 없다. 와 몰랐어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응원단에서 허리를 너무 많이 썼는데 20, 30대 끌어다 쓴 그 허리 건강이 40대 되니까 이제는 영수증이 또 온다. 어떡해. 4, 5번 척추가 삐져나오고 5번, 1번 척추가 삐져나와도 등골이 부러져도 방송 나와야 된다. 이제 이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주사 맞으니까 좀 낫긴 한데요. 통증만 완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네.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그래가지고 통증만 완화하고 신경만 잠깐 누르는 건데 네. 일시적으로 그러는 거지 이게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제는 이제 뭐 홍매화 이런 거 못 심어요. 이 이제. 사람아! 왜 왔으라 아니 여기 보니까 오다가 제가 CBS 앞에 화단을 좀 봤어요. 홍매가 있어요? 아직 심을 데가 많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천하람 원내대표 불러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이긴 최고가 이준석 최고에서는 굉장한 측근인 줄 알았는데 천하람이 더 측근인 것 같아요. 나 측근 아니야. 홍매화 사진 혹시 나만 준비가 안 돼 있죠? 우리 측근이라고 이런 거 생각 안 해갖고 아무튼 네. 파묘. 네. 파묘? 그 파묘 짤이 있더라고요. 새벽에 4시 3분에 이렇게 새벽 4시까지 이 사람들아! 굉장히 뭔가 영험한 시간, 네. 주술적인 어떤 뭔가 영적인 뭐가 있습니다. 그래? 제가 강력 조치하겠다고 한 만큼 그러니까.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아니 걸어요. 여기도 걸리고 나도 걸리고. 아니 주술적인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니 주술적 의미가 없어. 그 주지 스님이 무슨 죄야 도대체. 네, 아무튼 홍매화 얘기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뭐 할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네 여러분 장해찬 전 최고는 아시다시피 앞으로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다시 오면은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이번 주 지지율 저는 의외였어요. 한국갤럽에서 오늘 아침 10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평가가 23%, 부정평가 68%가 나왔고 이게 지난주에 20% 딱 20을 찍으면서 야 이거보다 더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를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 사실 이거 말고 NBS라고요, 여러분. 그 엠브림 퍼블릭 캐스틀 리서치, 한국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4개 기관이 조사한 게 어제 나온 게 있었는데 요거는 25로 떨어지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로 떨어졌는데 MBS가요. 한국갤럽은 올랐더라고요. 23%.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은? 뭐 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이렇게 큰 폭으로 튀었다라고 하면 이제 반등의 시그널이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지금 이제 상승한 게 한 2% 정도 오른 거라서 뭐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추석 연휴에 조금 뭐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반영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4일 날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는데 만나기 전에도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독대 요청을 하면서 독대를 하냐 마냐 신경전이 있었는데 하고 나서 지금 더 잡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온전히 여론조사에는 좀 반영이 안 된 거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크게 의미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방금 저희가 본 MBS 어제 나온 여론조사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부정평가가 무려 6%나 올랐고요. 그 다음에 하락은 5% 떨어진 거죠. 한 달 만에. 드라마틱하게 지금 떨어졌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MBS 여론조사가 최하거든요. 25%가. 그러니까 이게 더 의미 있는 여론조사 아닐까 너무 싶어요. 취사 선택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오차범위 낸데 저것도? 아니 지금 이제 한 달 내로 봤을 때 최저점을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 따라오기만 해. MBS는 지금 최저점을 찍었어요. 최저점. 정권 출범 후 최저라는 의미가 최저점을 찍은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최고. 그러니까 갤럽은 23% 아주 크게 오른 게 아니니까 일시적으로 그렇게 좀 지표가 나타난 것일 뿐인 것 같고 그리고 24일부터 26일까지는
사실상 이벤트라고 하는 게 이제 윤한 이제 이 만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보수 지지층들로 하여금 두 기관이 만나니까 그래도 너네가 좀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구나라는 인상을 받아서 보수층에 약간의 결집이 있다라는 증거가 아닌가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평가가 그냥 2% 정도밖에 안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만찬조차도 사실 뭐 보수 내지는 많은 국민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어떤 이벤트는 아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사실은 이런 만찬을 하면은 훨씬 더 확 좋아져야 되는데 그럼 그게 안 된 것만 해도 사실 뭔가 부정적인 상황을 반영한 거다. 만찬을 기획하는 것, 만찬하는 그 과정, 만찬의 결과가 정확하게 지지율에서 크게 나타나줘야 되는 게 맞는데 독대 논란으로 사실 이 만찬의 취지가 완전히 흐려져 버렸고 그리고 만찬에서 나온 결과물이 이렇다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뭐 90분 동안 원전에 대한 지식을 혼자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얘기 나올까 봐 어떤 댓글에서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김건희 여사 얘기 나올까 봐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에서 필리버스터 한 거다. 필리버스터?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민생에 대한 의제는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율에서 크게 영향이 없는 거다. 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토픽 1. 네. 화기애애 윤한 만찬. 이런 만찬. 네. 왜냐면 이게 그 이날 만찬 끝나고 나서 그 밤에 정의전 대변인,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제 서면 브리핑을 냈거든요. 거기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의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음날 뉴스가 쫙 이제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나갔었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원전에 대해서 90분 동안 말씀하셨고 다른 사람들은 뭐 별 얘기를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냉랭했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보도된거나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맞은편에 있었는데 90분 내내 한동훈 대표를 거의 보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황당한 것은 진짜 한동훈 대표가 저기 갔다가 바보 돼서 왔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저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인사말 했으면 대통령 인사말 했으면 화답하는 차원에서 건배사라든지 아니면은 화답하는 차원에서 인사말 정도는 한동훈 대표가 했어야 하는데 아예 원오브 댐으로 아예 안 시켰다. 이건 그냥 아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인정하지 않겠다. 너무 싫다. 나 너무 싫어. 지금 이거를 그 자리에서 그냥 아주 세기를 박듯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싫어라고 하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의전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 보도자료를 보면은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통령은 술을 마시지 않는 한동훈 대표를 고려해서 만찬주 대신에 오미자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준비했어요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거 더 황당한 이야기고요. 얼마나 나올 이야기가 없었으면 우리 한동훈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 요게 기사 제목으로 계속 뽑힌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걸로 기사 제목이 다 나온 거예요. 나올 게 없으니까. 그만큼 이날의 어떤 만찬이 의미가 메시지도 없었고 오히려 윤한 갈등만 훨씬 더 부각시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아한 건 저도 이제 시의회도 해보고 도의회도 해보고 뭐 개혁신당 최고위원 하면서 다른 기관을 만나보지만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이 만날 때 아무리 그게 만찬 자리를 하더라도 약식으로나마 사회자를 두고 양 기관의 대표에게 모두 발언을 시킨 다음에 양 기관에 맡겨진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술자리로 가는 그게 이제 보통의 어떤 만찬 정치인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런 격식조차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만나서 사회자도 없이 그냥 밥만 먹고 이렇게 만담만 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아마 이거는 의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격식조차 차리지 말아라. 이런 의제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누군가의 어떤 제안이나 제의가 있었던 것이고 그에 따라서 민생에 대한 의제를 다룰 수 없는 이제 환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대표가 사실 말하려고 멈칫멈칫하다가 결국 말할 기회를 못 잡고 무슨 얘기를 했다고 했죠? 무슨 여기 원래 이렇게 조명이 있었나요? 뭐 이런 얘기만 하다가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에게 그랬대잖아요. 감기 기운 있으신데 찬 아이스 라떼 드시냐고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입은 간질간질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동훈 대표 한 말씀 해보시죠라는 제안 자체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말인즉 당신과는 더 이상 이렇게 뭐
의제를 이야기할 만한 건덕지가 없다라는 대통령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된 만찬장이 아니었나? 그 옛날에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할 때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말할 수 있게 좀 턴을 넘겨주고 물론 이제 갑자기 이제 꺼내갖고 이제 읽어서 당황했다고는 하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말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렇게 야당 대표와 만남 그때 독대했던 걸 생각해 보면 독대하기 전에 풀 기자단이 다 들어왔잖아요. 카메라 기자가 다 들어와서 생방송으로 그걸 촬영을 했고 말 한마디 윤석열 대통령 하고 야당 대표 한 다음에 카메라 물리려고 하니까 아 잠시만요 하면서 카메라 나가지 마세요. 맞아, 그랬어. 불러 잡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재명 대표는 정말 빠짐없이 거의 12가지를 A4 10장에 가져온 거를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으면서 민심을 전했거든요. 한동훈 대표 왜 그러지 못했냐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를 했지만 형식 자체가 아까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공개 카메라 풀 기자가 들어오긴 했었는데 요거는 아예 기자들이 못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 자리면 다 만찬하는 것을 생방송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대통령이 이렇게 손님 맞이하는 그 영상은 다 이렇게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먼저 와서 기다리면서 맞이하는 그 영상을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당이나 이런 어떤 식사 장소로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씩 인사하면서 덕담하면서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그 연출 자체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보통 대통령실에서 이제 취재를 하면은 기자 입장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거든요. 풀 취재라고 해서 기자단에서 대표격인 그러니까 그날 이제 약간 당번이 들어가서 혼자서 현장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쫙 입력한 다음에 이걸 다른 기자들한테 전달을 해서 공유를 해서 이걸 갖고 다 같이 기사를 쓰는 방식이 풀 취재라고 하고 전속 취재라고 해서 아예 기자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고 대통령실 자체에서 이 현장을 상황들을 기록을 해서 기자들한테 전달을 해주면 기자들은 그걸 갖고 이제 기사를 쓰게 된 경우. 근데 이번에는 전속 취재로 진행이 돼서 기자들은 안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이번에는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게 제공이 안 됐죠. 처음엔 아예 안 됐어요. 처음에 아예 안 됐다가 기자들이 이제 막 이게 말이 되냐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당정이 만났는데. 좀 약간 따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해갖고 사진이라도 그나마 몇 장, 6장인가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안에 있었던 사진들이 그나마 전달이 되고 또 이제 취재 기사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 이건 좀 이렇게 부연 설명해서 알려드려야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 말씀하셨는데요. 말이 전속 취재지 취재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실에서 뿌려준 것만 대통령실에서 전한 것만 쓰라라는 거였고 그나마도 이러한 어떤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진짜 자기들이 원하는 김건희 여사 사진 같은 거는 막 자랑하고 싶으니까 막 18장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니 공개된 사진 중에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거는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눈 마주치고 뭐 이렇게 맞닥뜨리는 사진이 없어요. 악수하는 사진에 윤석열 대통령의 시선을 보면 약간 이거 말고 이렇게 둘이서 악수한 사진이 있는데 있을 거예요. 네. 그 국정감사에서 홍명보 감독과 약간 박주호가 눈을 피하고 악수를 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시선을 돌리면서 악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랑 예전에 이제 그 화재 현장에서 만났었을 때 그 토닥이는 그런 정도의 온도가 아니라 당신과 눈 마주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전형적으로 보여져서 그 장면만 봐도 이제 지금 윤한의 어떤 갈등 정도가 굉장히 지금 심화되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 악수하는 사진이 없죠. 아마 나왔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사진이 뭐 나왔다가 나중에 삭제되고 제가 본 게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데 아마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나왔다가 나중에 삭제되고 그런 사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명확하지 않은데. 근데 이게 저는 좀 이제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서서 공적으로 뭔가 민감한 현안을 대통령께 이야기는 못하더라도 90분 식사 자리니까 여러 주제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식사하다가 이 주제 체코 원전 순방 어땠냐라고 이야기 나오다가 자연스럽게 민생 현안이라든가 아니면 의료대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저희도 술자리에서 그냥 일반인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 모여도 그냥 그런 이야기들 자유롭게 하는데 왜 편하게 이야기 못했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자꾸만 독대라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못한 그 한동훈 대표의 용기 없음, 그냥 소심한. 그러면 어떻게? 그것도 좀 문제가 갑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손 들고. 아니 손들 필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죠. 오히려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의료 대란이나 지금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을
뭐 막 쏟아내고 있는데 막 끊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90분 동안 혼자 계속 말을 한다고?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실시간 취재가 아니고 전속 취재라고 하면 그런 말들이 오갔다라는 내용이라도 좀 보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조차 안 나온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의제 자체를 말 못하게 그런 환경을 만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다룰 수 있는 건 의료 대란이랑 최상병 특검이랑 뭐 금투세 정도일 텐데 둘 다 사실 정부에서 한동훈 대표랑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지금 고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랑 바로 요거 바로 요거 윤석열 대통령 너 두고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좀 세하긴 하다. 진짜 무섭다.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저 뭐 그렇게 친하진 않지만 예전에 한번 그 윤석열 대통령 이전 시절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짧게. 그러니까 이제 뭐 기억도 못 하시겠지만 얘기를 끼어들 틈이 없긴 하더라고요. 워낙 말씀이 많죠. 저는 자주 만났었거든요. 자주 만났다고? 자주는 아닌데 국회에 오면은 항상 법사위 의원들을 만나러 오니까. 총장 시절에. 그렇게 그때 말 안 하시던데. 이게 이제 그 의원님들 만나서 그런 건가? 그때 어땠는데? 한번 좀 썰 좀. 그땐 되게 약간 쭈뼛쭈뼛 있으시던데. 인사를 했어요? 형님이랑? 인사 당연히 인사했죠. 우리 김남국 의원님. 또 따라. 반갑습니다. 자, 우리 말씀드리는 순간, 네, 우리 반가운 얼굴이 도착을 했습니다. 20분 늦었어. 네, 18분 20초. 벌금 내야 돼요. 자, 짧게 우리 화면 전환해 주시고요. 장희찬 최고 만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아닙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방송 들어간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지각이 아니라 항상 약속된 시간에 아까 다 공지했습니다. 공지했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독대. 독대가 안 돼. 누구에게 얘기했었지 지금 방금 전에? 지금 방금 전까지? 누가 끊기지 않았고. 윤 대통령 그 총장 시절에 만났었다는 얘기. 김남국 의원님께서 법사위 시절에. 그까지 했었고 아무튼. 독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여기부터 들어갈게요. 그러면 독대가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독대가 왜 안 됐을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 장희찬 최고한테 물어봐야죠. 장희찬 오자마자? 일단 저도 김강일 기자한테 독대 신청할 게 있는데 언론에다 공지할 테니까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긴히 할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꺼낼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CBS 기자님 통해서 장혜찬, 김강일에게 독대 요청 이렇게 하나 남겨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식 자체가 사실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당 내부에서 말이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김민전 최고위원도 최근에 공개 발언을 좀 자제하고 있었는데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매일신문 인터뷰에서 이거는 야당 대표가 영수회담 요청할 때 원래 청와대 앞에 찾아가기도 하고 영수회담 하자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 대통령실을 압박할 때 쓰는 카드를 여당 대표가 왜 이런 무리한 방법을 두 번이나 쓰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최고회의에서 맨날 옆에 보는 그 최고위원이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긴밀한 현안에 대해서 당과 대통령실이 소통해서 국민 정서에 맞게 설득할 건 설득하고 이거 다 동의해요. 저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당내 구성원들도 동의하기 힘든 이상한 방식으로 자꾸 튀어버리니까 이거 뭔가 저희가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신뢰가 점점 더 바닥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한동훈 대표 측 입장은 물밑에서 독대나 이런 것들 계속해서 요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 차례 수차례 정무수석이나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경로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 요청을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처음에 이제 지난번에 독대 요청했던 만찬 전에 독대 요청했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측이 흘린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독대 요청을 세상에 이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당대표가 독대 요청을 정무수석에 하고 이 사실을 알려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허락받고 또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것도 웃긴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아는 바로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요? 누구의 거짓말? 한동훈 대표 측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홍철호 수석한테 뭐 귓속말을 해갖고 뭐 들었다 아니 그 앞에 얘기... 것도 뭐가 거짓말이냐? 한동훈 대표 측에서 흘린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채널A 단독이 나갔는데 또 다른 모 종편에도 우리 독대 요청했다고 한 대표가 흘렸습니다. 근데 그 종편에서는 이걸 안 썼어요. 왜냐? 용산 입장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용산의 입장도 확인해서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채널A에서 먼저 단독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가 이거 우리도 한 대표 측에 받았는데 이거 우리가 용산 쪽 확인하고 있는 와중에 먼저 나갔더라라고 말한 그 언론사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고요. 거짓말, 거짓말도 아니고 거짓말. 그 해당 언론사 측에 확인을 하신 거예요? 네네. 직접 제가 소통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페이스북으로 제일 먼저 이런 독대 요청 말이 안 된다라고 직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공감하는 투로 그 언론사의 주요 인사가 연락이 와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저에게 알려준 것이고요. 뭐 그거 하나 꼭지 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지난 이제 취임한 몇 달 동안은 계속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그게 이제 무시가 당하니까 이런 어떤 공개적인 방법을 택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그다음 두 번째 어쨌든 홍보수석에게 이야기하고 요청하고 그거를 허락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게 계속 기사가 나왔잖아요. 허락이 아니라 그냥 문자 통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정무수석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이제 자리를 뜨고 정무수석과 남은 자리에서 독대를 재요청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 5분 뒤인가 그 자리도 이제 파했을 거잖아요. 문자로 방금 말한 거는 내가 언론에 알리겠다 이렇게 그냥 통보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통보하는 과정 이렇게 언론에 나가는 과정이 뭐 부적절할 수도 있다고 느낄 수도 있고 뭐 정말 우리는 그렇게 흘린 적이 없다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남거든요. 워낙에 이렇게 국정 현안이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아유 기분 나빠 왜 저기서 알려 그래도 일단 만나서 얘기해보자 이렇게 할 수는 있지 않나. 제 입장을 좀 먼저 이야기할까요? 아무래도 늦게 왔으니 답답을 하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30분 뒤에 한동훈 대표가 독대해서 무슨 이야기했다 대통령에게 난 이렇게 제안했다 바로 다 단독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신뢰가 없다는 거구나. 이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제안이 갔고 대통령이 어떤 고민을 하고 뭐 수용을 하는지 안 받아주는지는 굉장히 무게감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서로 합의해서 공개할 걸 정해서 브리핑을 딱 하거든요. 근데 한 대표가 이제까지 언론 플레이하는 스타일 보면 30분 1시간 뒤에 한동훈 대표가 이 제안했다 저 제안했다 대통령의 입장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언론 플레이에 이용될 것을 걱정할 정도로 이 양자 간의 신뢰가 떨어진 상태인 것 같고 한편으로는 대통령실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포함한 3자 회담을 역제안했습니다. 이걸 한동훈 대표가 거절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정기국회에서 원내 사령탑은 추경호잖아요. 그럼 정말 중요한 현안 그게 의료개혁이든 김건희 여사 문제든 이 현안을 논의해서 대통령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면 추경호 원내대표를 거기에 못 끼울 건 뭐냐. 그걸 거부한 것부터가 정말 이 현안 소통에 또 대통령 설득에 진위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1대1로 동급이고 내가 이렇게 뭔가 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었냐라고 항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이 한동훈 대표의 언론 플레이가 걱정이라면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이든 뭐 이렇다는 관계자가 윤한이 만났을 때 이후에 이런 언론 플레이 말고 당정이 좀 일치된 의견만 좀 내달라는 뭐 이런 합의의 약속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그 정도 어떤 합의나 신뢰가 지금은 형성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봐요. 신뢰가 바닥인 거 맞잖아요. 근데 이게 아닌 척하고 한 번에 뭘 하려니까 안 되는데 두 사람 사이에 특히 한동훈 대표 언론 플레이에 대한 신뢰가 없는 시점이라면 추경호라는 단순한 중간자가 아니라 원내대표라는 중량감 있는 인사를 끼워서 3자 회동 한번 해보고 근데 해봤는데 언론 플레이도 안 하고 서로 어쨌든 조금씩 조율이 돼.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독대가 될 수도 있고 단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뢰 문제 말고 우리 많이 언론에서 지적한 거는 이런 내용의 의제가 이런 내용을 다룰 것 같으니까 피한 거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 문제나 의정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피한 것 같다라는 전망의 기사가 그런 어떤 관측들이 많았던 건데 의제를 피하고 싶었으면 3자 회담을 역제안할 이유는 없죠. 그 3자 회담에서 그 의제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의제를 피한 게 아니라
그 의제를 우리들이 오늘 이야기한다고 해서 결론이 바로 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더 내부적인 보고도 받고 소통의 시간이 필요해서 결론을 예쁘게 포장지를 딱 까야 되는데 의제가 올랐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런 의제를 올렸는데 이거 내 말 안 들어주면 예를 들면 25년도 증언 테이블에 안 올려주면 대통령이 다 거부한 거다 이렇게 몰아갈까봐 불안감이 있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나서 또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게 한동훈 대표가 다시 한번 만나자 독대를 좀 하자라고 다시 요청을 한 거고 대통령실에서도 그거를 우리 안 만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만날 거다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장해찬 최고는 계속해서 만나려는 노력은 있는데 신뢰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못 믿어서 이렇게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는 태도나 여러 가지 나오는 어떤 보도 내용을 보면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아예 싫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사람이 싫다? 사람이 싫다. 아예 인정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왜 웃어요? 그래서 남국형스러운 논평이라서. 저는 그래서 이게 독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문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코너에 몰리는 오히려 가불관계가 바뀌는 그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19일 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조금 이따가 다루겠지만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깊이 관여됐다라고 하는 공범의 가능성을 높이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명태균 씨 폭로, 공천에 관여했다 이런 어떤 국정농단, 공천 개입 이런 논란 의혹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특검법이 뭐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행사하겠지만 다시 제2요구가 왔을 때 그러면 이 당에 한동훈 대표가 8표를 모은다라고 한다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 만나지 않을 건가? 통과돼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조금 시간이 흘렀을 때 진짜 한 달만 2, 3주만 지난 뒤에는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자고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근데 저는 그건 민주당의 좀 희망 섞인 논평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친한계가 확장은 안 됐어도 8명은 충분히 되죠. 10명 남짓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탈표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데 진짜 이탈을 시켜버려서 특검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배신자 프레임 벗어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실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배신자 프레임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는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그 당시 후보 사이 안 좋은 건 알지만 그래도 20년을 함께 해왔는데 화해하겠지. 잘 지내겠지. 소통을 남들보다 해서 금방 풀리겠지라는 기대가 반영된 건데 중재자 프레임이 좀 먹혔고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특검과 탄핵으로 이어지는 절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당해본 쪽이면 몰라도 우리가 되게 당해보고 그로 인해서 수백 명이 막 수사받고 구속되고 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를 민주당 손잡고 통과시켜? 8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한동훈의 정치 생명이 저는 거기서 끝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약간의 협박 이상으로 실제 행동으로 이어가기는 힘든 카드라고 보고 오히려 용산에서 물밑에서 제의했던 3자 회담을 저는 공식적으로 한번 띄우는 건 어떤가. 추경호랑 같이 3자 회담 하자. 그러면 공이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기자들 질문 받을 때 난 그건 싫다. 추경호 빼야 된다 라고 말할 논리가 되게 궁색해지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직 그 단계는 아닌데 용산도 뭐 정무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겠지만 타이밍이 오면 3자 회담으로 긴밀하게 소통하자. 뭐 관저로 뭐 그 두 사람을 만찬으로 초청한다던가 이런 방식이 되면 그게 약간의 중간 단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새 이 지지율 대책 회의 방송하면서 되게 재밌고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 했던 얘기들이 결국에는 이 다음 주 이슈랑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당장 지난주 장해찬 최고 얘기했던 게 한동훈 그 저쪽에서 언론에 세면은 또 이게 뭐 어떻게 될 거고 그대로 사실 지난주에 됐던 걸 보면서 다 세죠. 네, 제가 한동훈 전문가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전문가 아니에요? 한동훈 전문가입니다. 여기 뭐 서로 한동훈 전문가래. 아무튼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지점은 요 3자 회동이 혹시 있지 않을까. 누군가 또 던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동훈 대표는 계속 지금 독대를 요청을 하고 있고 독대를 통해서 뭔가 풀어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진짜 독대 호소인도 아니고 진짜. 근데 왜냐면 독대 거부인, 독대 호소인. 이번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명분이 떨어진다라고 지적을 받았던 게 말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 안 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약간 궁지에 몰렸다면 반대로 이번에 3자 하자라고 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할 말이 없을 거긴 할 것 같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자들한테 다 흘릴 거니까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요 포인트가 전 또 되게. 근데 추경호 대표가 낀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한테 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할 말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걸 들을까요? 제가 볼 때 이제 신뢰관계가 너무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최고위까지 불러가지고 만찬까지 했는데 의제조차 말 꺼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 버렸다면 이제는 그 어떠한 그 방식의 소통을 제한하고 수용한다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미 파탄이다. 이제는 대통령이 여당 대표로서 이제 인정을 하지 않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정치라는 게 아무리 잘나도 혼자서는 못하잖아요. 근데 최고위원들이나 당내에서 한동훈 대표 독대 요청에 힘을 실어주면 대통령실도 이거를 거부하고 문객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한 김민전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독대 요청 이런 거 처음 본다 이상하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기분이 좋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더라고. 왜 나를 빼고 물밑에서 기자들한테 물밑에서 3자 회담을 제의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거부했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는 여기 끼지 마라. 급이 아니다라고 딱지를 놓은 거예요.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좋을 수가 없죠. 안 그래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유임시키려던 정점식 정책위 의장도 사실은 추 대표가 약간 양보해줘서 바꾸게 된 건데 그러니까 한 대표의 지금 과제는 대통령과 내가 1대1로 뭘 해서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당내나 지도부의 자기 우군을 먼저 확보하는 게 안 되고 있으니 계속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저녁 자리를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과 종종 하는데 이번 주에도 뭐 몇 분 만났고 이분들이 뭐 대체로 성향은 친윤이겠죠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취임하고 오찬이나 만찬을 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 정치를 좀 하긴 했어요. 맞아요. 근데 뭐 사적인 자리니까 밥 먹고 좀 어떠셨어요? 라고 하니까 밥 먹고 더 좋아졌다는 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니 정말로 제가 거짓말하는 게 진짜 아니라 그냥 밥만 먹고 말았다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 이후에 우군이 한 명도 안 늘었잖아요. 친한계가 한 사람이라도 추가된 게 없잖아요. 전당대회 때 상태랑 비교해보면. 그러면 한 대표의 우선 과제는 대통령과의 기싸움이 아니라 당내 자기 세력 확장이다.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비록 당대표지만 약간 서로 의견이 갈라지는 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한동훈 대표 그래서 쫓아낼 거예요? 안 쫓아낼 거예요? 당 대표를 쫓아내고 말고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랬죠. 국민의힘은 체계죠. 지난번에 한번 그랬잖아. 피해자가 있는데 저는 모르는데 제가 뭐 윤리위원이었나요? 왜 저한테 그러시죠? 윤리 얘기한 적 없는데 우리? 피해자가 있는데 나는 심지어 자연스럽게 윤리가 생각나나 봐요. 나는 윤리의 결정까지는 되게 도와줬어 알고 있잖아요. 진짜 나는 그때 우리 지나간 이야기지만 맞아요. 그때 강경파와 유화파가 있었는데 강경파랑 나는 의견이 달랐어 정말. 그거는 맞잖아요. 알아요. 권성동 대표랑 저는 유화파였고 우리는 그냥 냅둬야 된다. 냅두면 알아서 오래 못 갈 거다. 오늘 또 나오겠다. 그런 우리 유화파였어 진짜. 실드가 아니라 정말. 지금 한동훈 대표는 거의 당 내에서 고립 무원의 상태고 손발 다 묶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만찬장에서는 대통령에 의해서 아예 바보가 된 대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과연 이렇게 그냥 당을 뭐 이렇게 포기하듯이 무너질 거냐라는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싸우는 길을 선택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만찬 이후로 지금 검찰에서 계속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된 아주 디테일한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그렇죠. 네, JTBC, SBS.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요. 심지어는 법정에서도 안 나왔고 수사팀에서 3년 4년 동안 꽁꽁 그냥 묶어놨었던 정보들이 풀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정 갈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봐요. 저도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되더라고요. 그 배경을 취재를 안 해가지고 다들. 네.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따끈따끈한 바로 며칠 전 따끈따끈한 임명장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받았어요. 그렇죠. 뭘 이야기했겠어요? 그렇죠. 여사 문제와 철저한 충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절대 심우정 총장 허가하에 관할하에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검찰 내에 다른 라인,
한동훈 라인 쪽에서 이거를 계속 뭉텅이로 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이걸 푼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후보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려된 측과 이런 걸 보면 되게 이해관계가 많이 떨어지는데 제가 좀 더 아주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바라보면 사실상 JTBC의 보도가 거의 뭐 조서의 문답 정도가 나오고 있는 정도잖아요. 진술까지 나오고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 진술까지. 이 정보가 나올 수 있는 주체는 세 가지죠. 하나는 검찰, 하나는 변호인 측. 그러니까 이제 공범이라고 하는 이종호 측의 변호인 측, 아니면 이제 피고인 당사자인데 이제 김건희 여사 피고인 당사자가 나 이종호 씨와 이렇게 연락했다라고 스스로 자백할 이유는 없을 것이고 검찰 아니면 이제 이종호 측이 변호인 측일 텐데 이종호 변호인 측은 이걸 기록을 입수할 수 없죠. 아니지. 공개가 안 됐으니까. 아니지. 그 자기가 사실관계라고 이야기하는 조서에 문답을 한 건 기억을 하니까. 김건희 여사의 조서가 나왔다니까요. 김건희 여사의 진술도 나왔어요. 지금까지 보도된 걸 보면은 이제 30차례,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이제 그 이종호 씨의 직원이라고 하는 민 씨가 비공개 조사를 받을 때도 이제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했다. 그건 이제 전부 다 이종호 씨부터 나올 수 있는 정보긴 하거든요. 나는 듣다 보니까 그 한동훈 이현석 라인이 맞는 것 같아. 한동훈 이현석 라인에서 그때 수사를 담당하거나 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 다른 데를 갔든 아직 남아있든 거기서 뭔가 언론과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닌가. 제가 검찰 개혁이 좀 필요하네. 야, 또 검찰 개혁이 좀 필요하네.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대면 조사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한동훈 라인에서 한동훈 특수부 라인에서 수사를 다 했다가 이제 조금 이거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싹 날려버렸잖아요. 좌천됐잖아요. 아니, 나도 지금 짚히는 인물들이 몇 명 떠올랐어. 그래. 이 사건을 잘 알고 정치적으로 핸들할 수 있을 만한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 하면 뭐 제가 실명을 밝힐 수 없지만 몇 명의 이름이 떠올라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이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아닌지 제가 뭐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의 이번 출연은 상당히 날카로운. 내가 자기 칭찬한테 한동훈이라는 창이한테 내가 칭찬받을 줄 몰랐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여론을 굉장히 압박하는 수사에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 MBS 여론조사 보면 TK나 부산 부울경 이런 데서도 김건희 특검 떨어졌고 최악으로 떨어졌고 김건희 특검 찬성 여론이 전체가 65%인데요. 심지어는 TK에서도 찬성이에요. 찬성 여론이 높게 나왔어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천 의혹과 관련된 명태균 씨 최측근이라고 하는 지금 폭로가 하고 있는 이 보좌관님께서 10월 10일 날 국회 출석해서 국감 출석한다고? 국감 출석해서 다 폭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통과시켜야 되는 압력이 더 훨씬 세질 거예요. 자, 자연스럽게 토픽 2로 넘어갈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 토픽 2에 담겨있기 때문에 토픽 2는 김 여사 수렁에 빠진 여당 이렇게 제목을 그 사이에 놀래미님께서 놀랐습니다. 놀래미님. 와 5만 원이나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합리적인 이기인 최고위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라고 이거 뭐라 그러지? 감사합니다. 저거를 뭐라 그러지? 슈퍼챗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나는 진짜 놀란 게 앞에서 너무 놀라셔서 뭔가 했는데 100억 있는 형님이 5만 원 슈퍼챗에 이렇게 놀란다는 거예요? 99 이거 없다. 99도 없다는 거 지금 다 지금 폭락해가지고 힘들어. 진짜 소탈하시다 진짜. 이래서 김남국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놀래미. 너무 감사합니다. 하랑님께서 놀래미님의 슈퍼챗의 댓글로 지지율 대책회 화이팅 이렇게 댓글을 하랑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주셨어요. 네. 하랑님. 랑이죠? 네, 하랑님. 네, 하람 아니죠? 랑. 네, 하람은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감적 중입니다.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네. 네, 지금도 홍매화 심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이 사람아! 여기 CBS 앞에 좀 씌워줘. 심을 거면 내가 심을게. 제가 최근에 제일 후회되는 건 나도 홍매화를 심었어야 돼. 뭐야? 그러니까. 그러면 공천 취소 안 당했으려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홍매화를 심었어도 아마 잘 됐을까요? 너무 강력해. 같이 안 된 사람들은 다 같이 찍자는 거지. 근데 찾아보니까 여담인데 그 홍매화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그 구례군 거기에 그 특산품 같은 거래요. 화엄사의 뭐 대표적인 거 그거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되게 많이 심고 뭐 축제도 하고 하는 그런 건가 봐요. 저도 뭐 이 관련해서 제보도 들어오고 조사도 하고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왜 홍매하냐라는 말이 되게 근거 없고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아니 왜 이게 이준석으로 번지냐 어이가 없다라고 했더니 저희 또 전통 지지자들의 제가 항의도 좀 받고 했는데 아니 근데 진짜 뭐가 없잖아요. 뭐가 있어야 뭘 하지. 아니 근데 이제 동네 나무를 그냥 스님이 맞아요. 한 거 그 맞아요. 그러니까 홍매화는 그 지역에서 식수로 많이 써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많이 실제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간이지. 새벽 4시. 창서로운 시간 새벽 4시 3분에 아마 전국 전 세계를 통틀어서 기념식수를 그것도 의원이 4시에 4시 3분에 모르죠. 모든 사찰은 새벽에- 3시부터 4시에서 그 새벽에 일과가 시작이 돼요. 아니, 근데 4시가 무슨 출발하기 전에 4시가 왜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의미가 모르겠어. 아무튼 그 없어. 새벽에 요청을 한다는 아니 것도 1시에 출발해서 도착한 게 4시니까 그냥 내리자마자 스님이 심어달라고 김남국 시켰다는 거잖아. 유니버스에서는 그게 굉장히 영험한 주술적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고 주술적인 있는 것 거는 같고, 이제 얼마 전에 김남국 의원님이 또 페이스북에다가 이준석 천하람 명태균 앞글자 따가지고 2,000명이라고 해서 그 나 의도적으로 그거 웃자고 쓴 거야 웃자고. 없어. 웃자고. 내가 거기 썼잖아 그렇게. 정말 웃기는. 고소한다며 이거. 아니 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고소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패널들이 좀 이상한 패널. 추측들을 하고 있어. 나 이상한 웃자고 패널. 쓴 건데. 평론가들이 어떤 식이냐면 네. 나 이런 것도 봤어. 뭐야? 칠불사의 칠자가 개혁신당 기호 칠자 논리다. 비슷하네. 비슷하게 한 거야 2,000명. 네다섯 대 커뮤니티에서 어떤 것과 같냐면 그 홍매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홍매화 밑에 텔레그램 화면이 숨어있는 핸드폰까지 심었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이야?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홍매화를 심은 게 아니라 홍매화를 심으면서 텔레그램 김영선 의원이 화면이 든 핸드폰을 심었을 거다. 은폐하기 위해서 같이. 그걸 왜 심어? 그런 주장을 우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냐고. 근데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해지다 보니까 이걸 사실의 영역으로 받아들인 분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우리 당 지지자들은 이런 걸 하나하나 반박하지 못하는 지도부가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시길래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나도 원래 고소고발 같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근데 거라. 제가 변호사 정치 필요하면 말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본인이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정치 평론가로 분석해 봤을 때 이 논란이 개혁신당에게 악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냥 동네에 가면 평범한 주민들은 개혁신당이 이름을 몰라. 별로 독자적 의미 잘 몰라요. 냉정하게 네, 말해서. 그건 뭐 인정. 그리고 이준석은 알지만 또 나머지 분들은 우리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면 잘 천하람도 몰라. 모르는데 이게 어쨌든 뭐 심각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바이럴이 되고 이게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소수 신생 정당 입장에서는 나쁜 거 아닌 거 뭔가 같아요. 약간 좀 막 좋으면서도 약간 좀 안 좋은 느낌.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이 온 세상이 지금 개혁신당으로 그러니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 근데 텔레그램 화면이 묻어있는 그 핸드폰을 묻기 위해서 새벽 4시에 땅을 팠다라고 하는 주장을 우리가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참에 당 백드롭이나 현수막에 홍매화를 새겨서 물론 뭐 정면 돌파할 수 있긴 한데 근데 너무 좀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은 우리가 좀 한번 좀 선언적으로도 손을 거야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목련 타령하다 총선 망했거든요. 목련? 네. 목련이 오면은 목련이 피면 뭐가 목련꽃이 된다. 피면은 이제 온 현수막에 목련 김포는 서울이 붙이고 된다. 백드롭에 목련 붙이다가 크게 지금 망했는데 코스모스 피게 된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이게 사실 나무가 정치랑 그렇게 사대가 맞진 역시 않아요. 여기서도 이제 한동훈 대표를 바로 비판하는. 그 목련꽃이 피면은 이제 이 김포가 서울이 된다는 게 한동훈 대표가 했던 건데.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옷에도 막 목련 새기고 막 별 쇼를 다 했었는데 더 악재였는데. 그게. 차라리 어디서 홍매 하나 심지. 근데 저는 보면서 진짜 명태균 씨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 게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 사진을 또 찍고 어떤 뭐 판단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가 알 수 없겠지만 이렇게 또 이슈 바이럴을 띄우는 거 보면서 참 이분도 근데 아무튼 유명한 분이래요. 네. 유명한 근데 이제 분은 시사점은 분명히 있어요. 뭐가 시사점이 있냐면요. 제가 장현찬 평론가한테 목련화 새벽에 심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어요? 되겠어요? 아 근데 만약 제가 장현찬 최고한테 이인 최고한테 제가 찾아간 종교단체 수장이시면 예. 온 김에 심으라 하면 저도 하죠. 그게 뭐 대수라고. 아 근데 이제 관계가 가까워야지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새벽에 삽질한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 근데 이게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저희가 추측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에 답답하다니까. 아니 새벽에 제가 걱정되는 건 그 칠불사 주지 스님한테 너무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다렸다가 새벽이면 이 의혹이 일리가 있겠는데 네. 도착해서 이야기 끝나고 가기 전 시간이 하필 그 시간이었던 거고 그치. 정치를 하면 저도 수영구에서 경선할 때 관내 모든
큰 절의 주지스님들 또 웬만한 큰 교회 목사님들 다 뵙고 인사드리고 했거든요. 근데 종교단체장이라는 거는 정치인들한테 되게 무겁고 어려운 존재잖아요. 선의를 가지고 뭐 해달라 했는데 굳이 저는 이걸 안 합니다 하는 게 좀 더 이상해요. 그래서 굳이 하필이면 이제 도착해서 나오는 시간이 새벽이어서 그런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하면 자꾸 핵심에서 비껴간 가십성 논란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차라리 그냥 그 사진을 보면은 천하람은 땅을 파고 이준석은 코를 파세요. 그냥 그걸 사진 그걸 지적을 해. 아니, 새벽에 그 식수를 그 새벽에 집에 그 피곤한 사람이잖아요. 올라가야 되고 피곤한 사람을 붙잡고 새벽에 식수를 해달라고 하는 거 저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시사 프로그램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안 맞아요. 애초에 그 칠불사에서 구매한 두 그루를 마침 두 사람이 있으니까 뭐 심고 가라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당신들이 심고 그냥 가라. 올라가라.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그냥 심으라고 하니까 심은 거야. 그러니까 그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일반적이냐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거냐라는 거예요. 아무튼 주지계 스님이 아무리 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인에 대한 다른 어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예의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심어달라고 하는 경우는 잠깐만. 홍매화 얘기는 요 정도 하면 된 것 같아. 홍매화 심은 거 갖고 우리가 홍매화로 시사 프로그램의 주제로 삼는다는 자체가 난 너무 웃기고. 홍매화까지 하고 나 YTN 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토픽을 홍매화를 그래서 내가 이거 왜 하냐 그랬어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건 저도 뭐 알겠는데 홍매화를 주제로 삼을 거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그 갓쓰고 수염난 그 무속인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시킨 그런 거나 사실 주제로 삼아야지. 누군지 누구 있어요. 막 금색 옷 입고 갓쓰고 수염 다 더불어 산 사람을 더불어민주당의 무속인 위원장으로 임명시킨 적이 있어요. 그 임명장도 지금 뭐 커뮤니티나 인터넷 나와 있고 주술적이나 그런 무속적 의미를 부여하려면 그 의미를 보여야지. 그냥 출발하기 전에 나무 심으라고 했다고 그 나무 심은 거 가지고 이게 새벽 4시에 영험한 기분 잘 입고 왔네. 잠깐만. 자, 본론으로 갈게 이제 다시. 그 김여사 수렁에 빠진 여당 이게 우리의 오늘의 이제 토픽이었습니다. 시간 잘 때웠다. 아니 지금 이게 더 훨씬 더 기사가 많이 쏟아지는데 이걸로 한 시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홍매화로 지금 30분 했어. 자, 세 가지예요. 도이치모터스 수사 그리고 명품백 수사 여기에다 최근에 아무튼 뭐 공천 개입 뭐 의혹 여기까지 나온 상태인 건데 가장 최신 뉴스를 먼저 살펴보면은 이제 그게 있죠. 명품백 최재형 목사 나오네요. 최재형 목사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고요. 이게 좀 뭐랄까 설명하기도 좀 어려운 게 기소 권고로 그렇죠. 수사심의위원회가 두 개가 열렸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명품백을 준 사람 최재형 목사는 이제 불기소 권고가 나온 거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죄송합니다. 거꾸로네. 최재형 목사는 기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양쪽이 엇갈린 판단이 나왔고 그러나 검찰은 이 최종적으로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도 불기소를 갈 것 같아요. 이제 어제 이창수 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최재형 목사도 우리가 불기소할 거다라는 보고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뭐 제가 먼저 말해요? 네.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이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의견을 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불기소 처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경우는 있었지만 반대의 경우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거의 뭐 수사심의위원회가 법률적으로 설치하라라고 한 일이로 처음 있는 일인 생긴 지 얼마 오래 안 되진 않았지만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사건에 있어서는 항상 중요한 결단을 하는 그런 어떤 공고의 의견으로 받아들였는데 검찰이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정치적인 어떤 결단을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말씀 더.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는 순간 재판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상, 녹취록, 그 다음에 뭐 내용들 이런 것들이 계속 공개되면서 보도가 될 것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부담되고 또 준 사람은 처벌받는데 받은 사람은 아무 처벌 받지 않는다라는 어떤 국민적인 어떤 비난 여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고익주책으로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하기 위해서 불기소 두 사람 다 불기소 처분으로 이렇게 자, 장혜찬 최고 말씀하시기 전에 저 댓글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네. 또마음님께서 김남길 정신 차리세요. 이름만
맞아 틀렸어. 김남길은 배우잖아요, 배우. 너무 칭찬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남길은 네. 김남길 아니면 정말 김남길 배우한테 정신 차려라는 댓글 여기다 썼을 아니 있어요. 엄청 잘생긴 배우. 배우잖아, 그러니까 배우. 그 채널에 뭐 진행도 하나 하셨잖아요 옛날에. 채널에서 김남길 배우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김남길 영화 배우가 왜 MBA 채널에 인가? 의해서 아니, 무슨 진행을 해? 배우. 나왔어? 왜 김남길 배우가? 멋있는 배우잖아. 엄청 잘생긴 배우. 아닌가 네. 다른구나. 그리고 슈퍼챗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용사 군자님께서 5만 원. 네 분 커피 한 잔 드세요. 이긴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유. 네. 이어서 장희찬 최고. 일단은 수심위가 2번 열렸는데 김건희 여사 수심위에서는 15대 0으로 불기소 권고가 나왔고요. 그렇죠. 전원. 그리고 최재형 씨 이 수심위에서는 8대 7로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숫자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리와 국민의 법관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완전 무결하게 이건 문제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게 결코 아니에요. 법리와 무관하게 국민의 법감정이 좋지 않고 여론이 부정적인 건 저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풀기 위해서 대통령실이든 김건희 여사든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하고 다른 고민들을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부적절한 국민 법감정에서는 조금 부적절한 일이라 하더라도 법리가 없는데 야 이건 법감정상 옳지 않으니까 기소해. 이게 통용되기 시작하면 이제 이 법치주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저는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보고 싶습니다. 법적으로는 어쨌든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 불기소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기소라고 뭐 떳떳하고 당당하고 다 잘했다가 아니라 국민 법감정을 좀 아우르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된다. 다만 이 법감정이 우선시되어서 형법 규정이 없는 걸 억지로 기소하는 것 또한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일이다. 이걸 좀 나눠서 볼 수는 없는가라는 말씀을 전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법리가 없다,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지금 의율될 수 있는 법률들이 알선수재나 또는 뇌물로 의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조국 교수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뇌물로 의율해가지고 심지어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뇌물로 의율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야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 자체를 아예 멈춰버리거나 아니면 수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불편부당하게 봐주는 수사 그런 어떤 수사를 하면서 법리가 없다는 식으로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국민들이 이해를 못할 아니 근데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어도 이미 김영란법에 의해서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처벌받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의 영부인이니까 뭔가 빠져나간 듯한 의심을 지울 수밖에 없는 지금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거죠. 뭐 심지어 뭐 출장 조사를 했다든지 그리고 준 사람은 기소하는데 받은 사람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이런 거 검찰이 사실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비판하고 있는 이유겠죠. 근데 저는 뭐 법적으로는 변호사이신 김남국 의원이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지만 이 언론에 어쨌든 법조계 전반의 의견으로 이게 법리적으로 기소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인 것 같고 왜 뭐 직무 관련성이나 뭐 뇌물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기 어렵냐. 구체적인 청탁이 뭐 시도된 게 있어야 되는데 최재형 씨의 주장이 사실은 카톡을 막 보내고 한 것들도 언론에서 본인이 밝혔던 것과 다르고 뭐 누구를 뭐 민주유공자묘에 뭐 이장해달라라던가 어떤 통일 방송 이런 것들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다 기각이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 없다. 라고 말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점을 제가 계속 거듭 강조하고 싶고 국민 법감정상 이 부정적 여론 앞에서 저희가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됩니다만 이 최재형 씨의 말 중에 거짓으로 드러난 것도 너무 많고 청탁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지도 이루어지지도 실행되지도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알선수재나 뇌물죄 뭐 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법리적 이유다라는 부분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혹시 모르는 일이지만 검찰이 증거를 찾는 데 있어서 너무 소극적으로 한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정말 강제 수사, 뭐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정말 김건희 여사를 좀 뭐 강도 높게 막 불러다가 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과정은 못 봤던 것 같아서 혹시 그걸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최재형 목사가 수사심의에 3개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을 했대요. 그 내용이 뭔가 이런 게 봤더니 자기가 본인이 검사한테 조사받는 그 과정을 녹취한 거를 제출했다는 거 하나가. 근데 그 검사가 아예 죄가 없는 것으로 최재형 목사와 논쟁하듯이 최재형 목사는 내가 청탁을 했다. 내가 김건희 여사 같이 처벌하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하는 검사가 변호하듯이 죄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논쟁하면서 토론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증거로 추가로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기자 말처럼 한 번 일의 수사를 불려가고 검사가 불려가서 출장 수사를 했긴 했지만 그거는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정말 강제 수사
철저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아니면 엄정하게 이걸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런 수사를 했느냐라는 것부터가 의문이라는 거죠. 근데 검찰이 저렇게 한 거 제가 그 내용을 못 들어봤습니다만 아마 이런 부분 때문일 것 같아요. 언론에도 공개가 됐는데 최재형 씨가 주장하는 청탁 요건 중에 하나가 뭐 통일 팁인가요? 이걸 뭐 하나 재개해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최재형 씨가 말한 김건희 여사와 뭐 연락 주고받고 만났던 그 시기와 이 통일 팁이라는 게 뭐 재개국을 하느니 많이 하는 시기가 시기적으로 완전히 앞뒤가 안 맞아서 기각된 사례 등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명백한 증거와 날짜가 맞지 않는 거짓말에 대해서 검사가 이건 안 맞지 않느냐 거짓말이다. 아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을 최재형 씨가 녹취해서 제공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할 게 엄청 많은데 빨리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더센 것들이 많아. 더 센 것들이 많아 지금. 네. 아 근데 여기 아까 재미난 포인트가 뭐가 있었냐면요. 네. 우리 장혜찬 최고가 김건희 여사가 겸손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희가 겸손해져야 된다. 이건 거의 윤석열과 김건희 거의 삼위일체 이렇게 여권 전체가 대통령실 관계자 여권 전체가 약간 제가 이걸 막 남 탓하면서 막 책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이 여권 전체의 문제잖아요. 근데 거기에 파장 한동훈 자체가 대표는 포함이 되나요? 뭘 한동훈 대표는 포함이 돼요? 일단 제가 그거는 한 대표와 독대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인상 깊었던 게 왜냐면 그 여권 자체가 좀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게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를 놓고 직접 사과하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딱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보면 권영세 의원이나 또는 뭐 성일종 의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사과를 하라 마라가 아니라 적정한 시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사과하라는 여권 의원들도 있고 시기를 좀 봐야 된다, 고민해야 된다. 이 사과가 오히려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이 사건 한정에서는 검찰의 최종 처분이 거의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할 것 같다는 거죠. 이 처분 이전의 어떤 공식 메시지가 이 처분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또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저는 이 처분이 나오고 나면 단순히 사과 여부를 또 떠나서 계속 줄기차게 여야에서 제기했던 게 제2부속실 설치와 공식적인 어떤 이 기구를 통해서 행보나 이런 것들이 조정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책임의 주체도 필요하고. 근데 그를 위한 실무적 준비는 거의 끝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 공사나 인원 선정이나. 그래서 그런 어떤 실체적인 뭐랄까요 말뿐인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어떤 개선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대통령실의 고민이 되게 깊어지고 이 고민을 끝내는 그걸 뭐 어떤 식으로 입장 표명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도 처분 결과 이후와 너무 텀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고 그럴 봐요. 수 있겠네요. 들었을 때 이제 기자로서 드는 생각은 다음 주쯤에 이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나고 그 직후에 대통령실에서 뭐 제2부속실 설치 왜냐면 이미 다 준비는 다 됐다고 하니까 실무적인 것들은 다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라고 딱 나오고 이제 뭐 약간 고개 숙이는 장면으로 연출이 되고 그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방향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게 법리적으로 무혐의라고 해서 우리가 봐라 이건 무혐의다가 할 게 아니라 다 같이 겸허한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명태균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이 길어? 자, 명태균 하기 전에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제 사실은 아까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JTBC 뭐 보도가 나오고 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직후에 김건희 여사랑 공범 이종호 씨 간에 어떤 한 달간의 40차례의 연락이 있었다. 뭐 이게 뭐 수사대 일주일간 38차례인가 그렇고 36차례. 한 달간 40차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물론 이종호 씨는 내가 직접 통화한 게 아니라 코바나 콘텐츠 쪽 사람이랑 얘기한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말씀하시는 거고. 네, 그렇게. 근데 이제 문답 조서에서는 이 블랙펄 인베스트 그 대표가 아니다. 나랑 얘기한 거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사용됐던 그 계좌에 대해서 많이 묻고 그리고 블락딜인가요? 이제 장 외에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묻더라라고 하는 증언을 실제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얘기하는 코바나 콘텐츠의 직원이 연락했다라는 것과 이종호 대표의 진술이 완전히 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지금 이제 JTBC에서 나온 보도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했던
했던 그 진술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는 1인 매매를 맡긴 것에 불과하고 주가 조작을 했던 다른 공범들과 특별하게 연락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나 그중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가 인베스트펀드의 대표와는 언제인지 기억이 없을 정도로 연락이 끊겼다라고 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다라는 게 지금 보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일주일 동안 36번 전화했다라고 하는 그 시기를 보게 되면 도이치모터 수사가 막 시작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그 시기에 그렇죠. 그렇게 36번 됐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그 전화가 이루어졌던 시간을 보면 무차별적이긴 한데 낮뿐만 아니라 밤 11시, 새벽 3시에도 있고 막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그 새벽에까지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굉장히 긴급했다, 급박했다. 그리고 사람이 친했다, 친밀했다, 가까웠다라는 것을 입증해준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다만 그 전화나 문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통화를 한 것과 아니면 한 사람이 그냥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는데 안 받은 것까지 다 포함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통신기록 이렇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 몇 분 통화한 거에 다 나오는데 이번에 보도된 거 그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 얼마나 길게 오래 통화했는지는 모르지만 딱 그렇게 빈번히 통화했다. 그리고 새벽 시간에도 밤에도 통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굉장히 가깝고 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미 그러니까 통화했다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주가 조작에 쓰인 계좌에 대해서 묻고 이종호 대표한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블락딜 방법에 대해서 계속 물었다라는 게 40차례 이 통화에서 섞여 있는 거고, 크게 3가지예요. 그거 하나랑 그 두 번째는 이제 6개월 뒤인 2021년 4월 달에 이제 이종호 대표의 직원이라고 하는 민모 씨가 사실상 그분은 김건희 여사의 엑셀 파일 그 계좌를 관리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비공개로 검찰에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갔대요. 그 당일날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대표가 또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2가지고 또 하나는 이제 1차 주포인 이종호 대표의 지인이 김건희 여사한테 4,700만 원을 이제 여러 차례 입금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1차 시사 조작에서 실패했다고 하는 그 손실 보전 금액과 같다. 이 3가지가 보도에 드러난 거거든요. 근데 뭐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것 그 자체로만 사실 뭐 그게 불법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불법은 아니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과 연락을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공범이들이 다 이 사람들이 공범들이잖아요. 주가 조작을 했던 주범들이잖아요. 그 사람들과 긴급히 연락을 했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찔려서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말한 혐의 다 안 맞다라는 거예요. 원래 1차에서는 손해만 봤다 그랬는데 23억. 근데 손해만 봤다 그랬는데 1차에서 4,700만 다 보존받고 2차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의 22억에서 23억 수익을 낸 거거든요. 그리고 1차와 2차에 주가 조작 1차와 2차에 계좌에 쓰인 것 중 유일하게 1, 2차 다 쓰인 게 김건희 여사 계좌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공범들하고 다 긴밀하게 연락했다. 원래 연락 안 했다라고 했는데 다 거짓 진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검찰이 덮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미 검찰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책임지고 불기소 처벌을 못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 이거 이제 한동훈 대표나 이원석 총장 그 라인에서 유출시켰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공명심이 있는 검사들이 JTBC와 이런저런 연락을 하면서 더 이상 이걸 수사 덮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보도할 수 있게끔 도와준 것 아니냐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 여기 할 말이 없어. 아니, 장혜찬 최고도 모르겠지만 최근에 제가 만났던 여러 국민의힘 의원, 주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이슈에 대해서 어디 방송이나 어디 입장을 내기가 너무 어렵다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별로 없어서 그 일방 보도에 대해서 예를 들면 4,700만 원 같은 경우가 손실 보전이 아니라 그 위탁 매매, 1인 매매를 했는데 그게 그 실수에 대한 건지 뭔지 이런 다른 의견도 있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 같은 거 아예 안 하는 사람이라 용어도 좀 코인 안 해요? 생소하고 아예 안 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네. 지금이라도 가르쳐 주실 건가요? 제가 사상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정치적 문제인 동시에 경제를 좀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증권 상황이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증권이나 주식 이런 쪽엔 젬병이라 제가 사전 지식이 없어서 약간 선택적 무지 아니야? 아니야. 왜 이렇게 약해 오늘? 야, 여기에서는 나 이런 거 몰라다면 나 드럼이나 치던 사람이야 그냥.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말하기 좀 난처하다라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아까 우리 김남국 전 의원께서
정말 안절부절 못하실 정도로 빨리 하고 되는데. 일단 먼저 그럼 들어볼게요. 김남국 유니버스를 먼저 듣고 나서 유니버스. 아니, 유니버스가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폭로될 게 많기 때문에 이 공천 개입과 관련되어서 실드 트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공천 개입의 정황이 계속 드러났어요. 실제 지금 녹취가 더 나왔는데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공천이 어떻게 된 것 알죠? 라고 하면서 세게 거의 협박에 가깝게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 국회의원 세비의 절반을 똑 떼가지고 심지어 입금된 거 내역을 보면요 3,000원, 5,000원 단위까지 1,000원 단위까지 딱 2분의 1 잘라가지고 보좌관 비서관 계좌로 입금해가지고 그 비서관이 명태균 씨한테 꼬박 그 재보궐선거 임기 한 3개월인가 빼놓고는 꼬박 하루 이틀 차이로 입금을 한 게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공천 개입은 정말 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어제 또 보도 나온 거 뭐냐면 창원시 공무원과 명태균 씨, 김현선 그다음에 보좌관 이 씨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들려줬다라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생생한 육석을 그 보좌관이 명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빠가 전화했죠? 잘 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공천과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을 매우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다라고 보이고 그게 단순하게 그냥 영향력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서 가까운 사람들이 공천에 추천하고 이 개념이 아니라 명태균 씨가 본 세비 절반을 받고 동공천한 거다. 그리고 거기에 영향력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 정황들이 나옵니다. 한 가지만 증거가. 김건희 여사가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뭐 정말 뭐 개입을 했다 그러면 본인한테 떨어지는 이득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더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부터 김영선 의원을 통해 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비공개 대선 여론조사를 가지고 들이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마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대선 직전까지 이어져서 그런 여론조사, 공개 여론조사, 비공개 여론조사를 뭐 여러 번 수차례 했는데 그게 한 3억 7,5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수차례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가까운 측근, 책사로 통했다라는 거예요. 윤 대통령 부부가 고마워서 그걸 갚기 위해서? 아니, 굉장히 가까워진 사람,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람이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더해서 이게 저도 몇 가지. 여기 하나만 더. 네. 여기에 더 입증되는 사실이 뭐냐면요. 안철수 대표는 명태밖에 모른다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날 해명했잖아요. 안철수 대표는 명태밖에 모른다 그랬는데 그것도 CBS에 단독으로 명태균 씨가 줬더라고요. 실제 단일화하는 협상 과정, 실무 과정을 명태균 씨와 안철수 캠프의 최진석 위원장하고 같이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그 캡처 화면 그것까지 다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핵심 윤석열 라인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반론을 몇 가지 추려서 하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관련해서 뭐 미리 뭐 대선 관련된 조사를 줬다거나 이걸 또 심지어 이준석 이제 의원 전당대회 여론조사도 주면서 막 엮는데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회사의 여조와 이준석 의원의 전당대회 이 여조가 전혀 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건 이준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려서도 증명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주목받기 시작했던 건 한국갤럽의 대선 주자에 잡히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명태균 씨가 관련 있다고 하는 그 여론조사 업체가 메이저 업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소 업체가 아니라 한국갤럽에서 대선 주자로 딱 잡히고 그때 뭐 대선 주자 조사에 빼니 넣니 막 한창 국감에서도 난리가 나고 잠재적으로 치고 올라서 다른 보수 주자들 다 제치면서 명실상부한 대선 주자가 됐기 때문에 이 명태균 씨가 비공개로 뭘 조사를 했든 그 PNR에서 뭐 좋은 조사가 나왔든 이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대권 행보에는 큰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건 너무 무리한 엮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돈 관계 관련해서는 그거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해명해야 될 문제죠. 납득 안 가는 뭐 세비 지출이나 금전 관계가 있었다면 두 사람이 수사받고 해명해야 될 문제인데 22년 재보궐에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된 여권 내부의 맥락을 좀 알려드리면 소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친윤 그룹에서는 그 지역에 다른 사람 공천하고 싶어 했어요. 정말로.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그때 공관위 보궐위원장이었잖아요. 아시겠지만 윤상현 의원과 소위 핵심 친윤들은 관계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대선 때부터 서로 대통령과의 거리를 놓고 되게 견제하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여성이고 다른 의도도 있겠지만
그 오히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대통령과 더 자주 소통하는 사람들의 뜻을 윤상현 의원이 약간 견제하는 의미에서도 김영선 의원을 보낸 여권 내부에 그런 파워 게임이 있는 거지. 정말 이게 대통령의 뜻이었고 대통령이 개입한 거면 대통령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대통령이 김영선을 좋아하는데 자기들이 다른 후보를 내서 밀고 세게 압박하고 이건 불가능한 그림이거든요. 특히나 정권 초에 그 그립이 강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여권 내부의 전후 사정을 조금만 알면 되게 무리수를 그냥 몇 개 끼워 맞춘 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또 시간이 지나가면 녹취가 풀릴 겁니다. 그리고 그 이 씨가 들었다는 녹취는 그 녹취가 이 씨한테 지금 확보돼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것 정도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면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우리가 안 꺼낼 수가 없는데 돌아가신 이재명 대표의 전직 비서실장인 고 전모 씨 같은 경우는 유서로 직접 이거 다 이재명 지사님 다 알지 않냐, 이제 정치 그만하시라고까지 남겨뒀는데 그건 아예 유서가 객관적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지거나 뭐 하나요? 그러니까 이 녹취 자체도 수사 난리 수사받고 있는데 이 녹취 자체도 몇 개 수사받고 드러난 녹취도 아니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들었다고 하는 전원의 형태로라면 아무런 증거가 안 되는 거죠, 이거. 아니 전문 증거도 법정에서 증거가 되고요. 이제 녹취를 더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명태균 씨가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하시다고 봐요. 그리고 본인의 뭔가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굽히지 않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런 어떤 공천 개입,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이 있으면 오히려 가깝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숨기는 게 일반적일 건데 그 텔레그램 메시지 김영선과 김건희 여사가 한 거 아니다. 나하고 한 거다. 내가 가깝다라고 하면서 나하고 소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준석 대표 모른다 아니면은 안철수 모른다 나오면 바로바로 반박하고 해명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이모라고 하는 이모 씨라고 하는 보좌관이 공개하는 여러 가지 녹취록 그리고 명태균 씨가 오히려 또 사실관계를 또 폭로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이렇게 봐요. 근데 명태균 씨는 현재까지 공천 개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나는 공천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명태균 씨가 증언하고 있는데 명태균의 다른 증언을 신뢰하면서 그 핵심 증언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 이모 보좌관이 이제 강모 씨라고 하더라고요, 성이. 그러니까 편의상 여성 강모 씨로 하면 그 강모 씨가 녹취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로. 그 강모 씨의 주장에 의하면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 틀어준 걸 자기가 들었다면서 이걸 옮기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녹취록을 갖고 있지 않다면 들은 녹취록에 대한 전원을 과연 어디까지 신뢰하고 믿어줘야 될지 저는 그 부분도 좀 허술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전 이번 이슈 보면서 약간 본질에 큰 줄기가 있고 그게 아닌 것, 이를테면 아까 저는 홍매화 같은 경우는 이제 본질의 줄기와는 좀 다른 이슈인 것 같거든요. 재밌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본질의 큰 줄기를 이렇게 좀 끈덕지게 붙잡고 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결국 그 본질의 큰 줄기는 김건희 여사가 이 공천에 개입했느냐 아니냐인데 몇 가지 풀리지 않는 게 이 개입했을 때 본인이 얻는 이득이 무엇일까? 그리고 정말 그 당시에 명태균 씨와의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안 풀린 상태에서 자꾸 다른 얘기들이 오가니까 좀 차라리 이제 김건희 여사의 또 보도가 된 거는 이원모 전 행정관의 이제 와이프 관련해 가지고 통화하고 친하고 이원모 비서관 용인갑 하는 그 과정에서 행정관의 그 자백 폭로, 김대남 행정관, 사실 그게 조금 더 실체가 있다고 할 것이지 처음에 뉴스토마토가 잡았던 이 핵심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가 증거를 아직 못 내고 있단 말이에요. 텔레그램 한 장 아직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갑자기 이준석으로 튀고 개혁신당으로 튀고 난사하고 있어요. 이제 나도 이제 정당 생활 오래 해봤지만 한 보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집중력 있게 그렇게 보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도가 안 되면 계속해서 다른 걸 끼워 팔게 되면 이렇게 이런 논란이 생기고 이런 논쟁이 생기는 겁니다. 난 전 이해가 사실 김건희 여사가 그냥 대통령 내지는 공관이 누군가에게 혹은 예를 들면 이철규 사무총장한테 김영선에 대해서 공천을 하십시오라는 그런 정도의 텔레그램이 공개가 되거나 그런 식의 증거가 나왔다면 아마 이게 공천 개입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취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홍매화가 얘기만 되는 것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어디로 변죽만 울리고 있다. 홍매화는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한 게 아니고요.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한 거고 저는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황당해요. 자, 명태균 씨가 이 명태균 씨에 대한 의혹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재보궐 김영선 공천을 했다라는 부분이 처음에 보도된 의혹의 사실이었어요. 사실관계였어요. 근데 이게 맞냐라는 거 막 의심했잖아요, 지난주까지. 근데 거기에 지금 조각이 끼워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공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직접 통화한 어떤 증거는 명태균 씨가 이런 증거는 없지만 김영선 의원이 직접 명태균 씨와 통화하면서 공천 어떻게 된 건지 알죠 하면서 압박하고 그 다음에 김영선과 명태균 관계에서 완전히 가불관계가 바뀌어가지고 대가성으로 보이는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계속해서 현금으로 전달했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 그 보좌관이 그리고 이 보좌관은 명태균 씨의 11년 측근인데 이 사람이 이 공천 과정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전원 그 과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의 조합이 있다라고 하면 공천의 개입에 대한 신빙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해야지 이게 무슨 뭐 새길로 뺐다거나 아니면 뭐 공천의 개입이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사실관계 들어서 없다라고 하거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증거들을 제 상상으로는 이해할 수가 그런 증거들을 종합해서 뭐 조사가 되거나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뉴스토마토의 보도 최근 보도를 보면은 물론 명태균 씨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여론조사 업체의 대표를 가지고 있었었고 여론조사를 가져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한테 뭐 접근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이어지는데 이건 논점과 완전히 틀어지는 거거든요. 심지어 사실관계도 틀렸잖아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를 알기도 전에 사실 당대표 출마하는 걸 공식화했고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로 TNR뿐만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에도 이미 잡혔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뉴스토마토가 단독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심지어 또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오염됐는지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 좀 논점과 계속해서 흐려지고 있는 모양새다. 제가 봤을 때 그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계속했다라고 하는 그 이제 논점은 아마 이 명태균 씨가 여권 내에 아주 고위층 정치인, 저명한 정치인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핵심은 만약 공천과 관련되어서 명태균 씨가 이렇게 말하는 대로 공천 어떻게 된 건지 알죠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김영선 5선의 법률가잖아요. 5선의 서울법대 출신의 법률가인 김영선 의원이 1,000원짜리까지 딱 2분의 1 잘라가지고 현금으로 명태균 씨에게 왜 줬겠냐라는 거예요. 그 녹취가 생생히 살아있는데 이 공천에 대한 의혹을 갖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상식에 반한다. 이게 이제 명태균 씨 관련해서 정말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되는 게 어저께 다른 시사 프로그램에서 어떤 패널이 취재를 해보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명태균 씨한테 컨설팅을 좀 이리저리 받았다는 의원들이 있어요. 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가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고 뭐 넘겨짚으면 안 된다. 사실 이 사안을 확전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끊겨 있는데 그냥 몇 가지 정황 가지고 끼워 맞추고 있다. 그럼 결국 결과적으로 그 2022년 보궐도 이것도 처음 보도에서는 24년 이야기하다가 뭔가 이야기가 안 되니까 22년으로 넘어온 건데 그 당시 윤상현 공관위원장이었죠. 그리고 그때는 이준석 대표 체제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철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관이나 당 지도부에 개입이 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어떤 루트로 그러면 용산에서 연락이 와서 김영선을 밀어줬는지에 대한 그 핵심 연결고리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랬을 것이다. 아니 그러면 김영선 의원이 왜 명태균에게 돈을 줬느냐? 그거는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에게 물어봐야죠. 이해가 안 되면 그 부적절한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뭐 선거 과정에서 돈을 안 받고 홍보를 대신해주거나 여론조사를 대신해주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역할을 해줬다는 걸 김영선 의원이 어떻게 인식하고 인정했는지는 몰라도 중요한 건 그 둘의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정말 그 당시 책임지고 공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윤상현 의원과 이준석 당시 대표가 모두 다 부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와 뭐 용산 사이에 어떤 교감이 있거나 뭐 오갔다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이 핵심 스모킹건 없이 이게 너무 지나치게 가십성으로 과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아무튼 그 우리가 상황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좀 특이한 분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봐도 이를테면 정말로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대체로 좀 입을 좀 닫는 경우들이 많고 반대로 정말로 약간 허장성세 하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가서 막 내가 했어, 뭐 내가 누구도 알아, 누구랑 허세가 되게 심한 사람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제가 취재해서 만났던 이제 국민의힘 주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랑 실제로 정말로 뭐 컨설팅이라고 할지 뭐 브로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나서 실제로 의견들을 중진급 의원들도 많이 주고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불법적인 행동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거는 되게 아무튼 특이한 캐릭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해석이 되게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이 정도까지 하고요. 네. 마지막 우리 코너 짧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코너? 지지율 업앤다운. 다음 주 지지율이 올라갈 인물 혹은 떨어질 인물이 누가 있을지 한 분씩 좀 골라서 소개해 주시고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긴 최고. 저는 역시 인물이라기보다는 개혁신당이 좀 더 올랐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이 이슈가 사실 아까 우리 장년찬 최고도 얘기했지만 뭐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너무 뭐 주술적이라든지 이상한 누명을 씌우는 거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개혁신당이 어쨌든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 거래를 거부하고 우리가 그 보조금 26억을 타지 않는다라는 정도를 걷겠다라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개혁신당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새기고 또 좀 바라볼 거라고 믿고 지지율이 오를 거다. 오늘 갤럽 조사도 4%가 기록됐지만 다음 지지율에서는 좀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떨어진 뭐 정치는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뭐 이번에 잠깐 반등을 했지만 어쨌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독대를 거부하거나 이런 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도 문제지만 그걸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무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분명히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슈퍼챗 많이 들어오는데 혹시 좀 밖에서 정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근데 다음 김남국 전 의원. 다 끝나고 한번 부르면 되지. 다운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두 사람 같이 손잡고 다운. 주 윤석열 다운하고 있어. 근데 좀 창의적이고 참신한 걸 해봐요. 맞춘 건 장년찬 최고였어요. 나는 반대할 거라 했잖아. 벌칙으로 반등할 거다라고 했던 게 장년찬 최고. 평론가 짬밥이 다르다니까. 예. 2% 올랐는데 평론가 3%입니다. 틀렸으니까 인정하시죠 그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만찬 이후의 회동이 오히려 그러니까 뭔가 긍정적인 어떤 민생이라든지 의료 대란을 좀 해결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혀 내지 못하고 아주 한동훈 대표와 윤한 갈등을 훨씬 더 증폭시키고 갈등시키는 이런 전면전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공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은 없어요? 업이요? 네. 이재명? 네, 넘어갈게요. 네, 장혜찬 최고. 업다운이요? 네. 이번 주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한동훈 대표 지지율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의 정치력 부재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보수층에서 피로도가 높고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보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큰 변동이 현재로서는 있기 힘들다. 이 정도 선에서 보합하면서 좀 지켜들 보실 것 같고 뚜렷하게 뭐 지지율이 올라갈 만한 인물이나 어떤 구도는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고 있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지금은 정치 자체에 관심을 좀 많이 안 두는 시기인 것 같아요. 보궐선거도 크게 화제가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 여당 내부의 어떤 분열적이고 소모적인 이슈들이 좀 줄을 이루고 야당은 이제 11월 이재명 대표 선고 즈음 가서 좀 변동이 있지 지금 현재로는 뭐 큰 요동은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이 지지율을 별로 이렇게 덤덤하게 그냥 받아들이시나 봐요. 뭐 어쩌겠어요. 떨어질 것도 없기도 해 사실. 어쩌겠어요. 약간 윤석열 대통령 여기 앉아있는 느낌인데. 아니 반등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뚜렷한 돌파구는 잘 안 보이고 좀 장기적으로 뭐 의료개혁 문제 같은 경우도 일단 수능이 지나면 분위기는 또 분명히 좀 달라지긴 할 겁니다. 수능을 치고 입시가 끝나고 나면 지금은 대화 테이블에 오지 않는 의료계도 그래도 이제는 대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개혁 이슈들이 남아있을 것 같고요. 체코 원전 같은 경우도 사실 웨스팅하우스와의 문제만 해결되면 최종 계약은 그냥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즈음에 여당으로서는 좀 기대할 수 있는 이슈들이 있지 않나. 그때까지 파국을 만들지 않고 조금 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조금씩이라도 1%씩이라도 올리는 게 대통령실과 여당에 주어진 과제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네. 하고요. 슈퍼챗 뭐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 밖에서 정리해준 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미디어님 네. 오 1만 원. 네. 어유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쓰시네요. 네, 이기님 김남국한테 사과 요구해 주세요라고 뭐 무슨 사과를 요구해? 네, 꾸짖는 말씀. 천명 그런 거 좀 하지 마. 아니 그거 말고 이준석 이야기한 것 같은데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내가 뭐 잘못 말한 게 제가 없는데. 뭐 방송 중이어서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는 우리 김남국 의원이 이제 코인으로 사실 굉장히 수세에 몰릴 때 모든 사람들이 비판할 때 이준석 대표는 김남국 의원 그런 사람 아니다. 아니 공주 커버를 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틈타 가지고 2,000명 내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치의 도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 있는데 잘못된 게 있는데 이걸 이야기 안 했어. 2,000명이 사실은 아니잖아. 제가 관계 여러분 과거의 방송 관계를 끝내야 떠나서 돼. 다음 주에 되게 냉혈한으로 보인다. 그래. 대결 아니야. 자, 치치님, 치치님, 2만 원. 단호히 대처한다는 말뿐 아닌 당 홈페이지, 비슷한 취지군요. 당 홈페이지 등 허위 뉴스를 고발할 수 있게. 너무 놀아. 제가 단호히 대응하는 게 없어. 제가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이기인 최고위원님, 제가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법률 대응 팀으로 했고 변호인으로. 진절머리하다 진짜. 네, 밖에서 끝내야 된대요. 네, 이번 주 이 정도 하고요. 사실 다음 주에도 또 어떤 뉴스가 펼쳐질까? 사실은 요새는 물론 약간 비수기긴 하지만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자극적인 이슈들이 자꾸 주 중반에 예상 못했던 이슈들이 터지다 보니까 그것도 거기 대응하고 또 반응하기 위한 또 여러 평론들 또 필요할. 왜냐면 사실 전 지지율 대책이 좋은 게 뭐냐면 이 프로그램 시청하고 나면은 또 각자의 의견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논의가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은 한 주가 좀 정리되기도 하거든요. 물론 생각은 다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또 다음 주 방송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 금요일 오후 2시에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